네, 행복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오를 아파트가 좋다라는 책을 또 저술하신 나땅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행꿈사닷컴 부원장 나땅입니다. 네. 나땅이라는 뜻이 혹시 있을까요? 나도 땅 부자라는 뜻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 닉네임을 지을 때 제가 부동산 이렇게 강의를 하고 책을 내고 이렇게 전문가로 활동할 줄 모르고 대충 지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서 참 말할 때마다 민망스러웠어요. 지금이라도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제 와서 바꾸기에는 제가 그동안에 쌓았던 컨텐츠가 있어서 이제 바꿀 수가 없고 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미 땅 부자가 되셨잖아요. 뭐 땅 부자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냥 전에는 제가 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여유와 삶을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한 번도 열심히 일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도 좀 사치였어요, 저한테는. 내 집에서 살고 싶다. 나도 내 집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거 사치고요. 그냥 좀 내가 나이 먹어서도 삶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처음에 부동산 경매로 시작을 했고, 경매 좀 특수 물건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내가 입찰하는 이 물건이 어느 정도의 그 물건인지 가치가 있는 건지 판단이 좀 어려워서 공부를 좀 계속했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내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 이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16년 내가 처음 부동산 공부 시작하던 그때 나한테 이 책 한 권을 주고 오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좀 썼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더 쓰긴 했어요. 그 경매책. 근데 한 권을 주고 싶다면 이 책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만약에 진짜 부동산 투자하기 전으로 돌아갔을 네, 때 네. 과거에 나한테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네. 이것만큼은 알고 투자해라 라는 질문 딱 한 문장 한다면 네. 어떠한 또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 그 부동산 공부 시작했을 때 원룸 전세 6천만 원에 있었는데 그거를 뺐어요, 대출로. 그래서 현금 4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매로 했고, 저는 한마디를 한다면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자신 있게 공부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그 돈이 적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고 스스로 많이 포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아는 그 부동산 투자는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좀 많이 포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2016년에는 종잣돈 4천만 원으로 강서구에도 갭 투자를 할 수 있었고요. 상계동에도 갭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그 세상이 너무 좁아서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 게. 그게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 내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지금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남들은 뭐 1억 모았다는데 나는 1년에 1,000만 원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고, 막 뭐 이렇게 해서 공부 뭐 하면은 된다 그러는데 희망 고문 같고, 지금 나 뭐 회사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막 몸이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뭐를 할 힘이 없는데 막 자꾸 나한테 책 읽으라 그러고 자기 개발하라고 공부하라 그러고 막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준비하는 걸로 내가 5년 뒤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마흔 수업이라는 북코서트를 갔어요. 근데 그 김미경 선생님이 50대 후반이신데 30대들, 40대들이 저 이제라도 시작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 젊은 나이인데 당연히 시작해도 되고, 우리 그러니까 수명에서 내 나이를 빼보면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은 없어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돈이 없어도 투자를 해도 되는 물건인지 아닌 물건인지의 그 지식은 금방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좀 치르고 해야 되고, 부동산 초보는 좀 돈이 없어야 돼요. 돈이 없어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돈이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급한 마음에 자꾸 이상한 걸 사게 돼요.
저희 수강생들도 돈이 있었으니까 이상한 걸 산 거예요. 없었으면 안 사는데, 돈이 없을 때 공부를 하면 막 마음이 다급하실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좋아 보이는 것도 못하고 막 이랬던 거. 근데 그 시기를 안전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지식이 온전하지 않은데 막 실행력 파이팅 넘치는 그 시기를 온전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 진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6년에 돈이 조금 있어서 투자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본론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종잣돈 사실 제로로도 할 수 있는 투자가 있어요. 있죠. 사실 갭 투자. 제가 여기에도 책 앞에도 써놨어. 초원 그린 아파트 매매가 8,000인데 전세가 8,500이에요. 그럼 투자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 물건인지 내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돈이 없어도 할 수는 있다. 저는 이거를 막 전문 투자자를 위해서 쓰진 않았고요. 일반인들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이제 좀 전체를 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뭐를 알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나따님, 제가 알기로 5년 만에 자산이 또 50배 불어났다는 또 얘기를 또 들었는데, 네. 가장 큰 노하우랄 게 혹시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게 수천 배도 될 수가 있었는데 그 정도 선에서 멈춘 거는 제가 어떤 특별한 방법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현재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에만 되게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경매 특수 물건만 하려고 해서 그래요. 제가 경매를 했던 것들도 보면은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를 했고 거의 이제 투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꼭 그런 방법만 고수를 안 하고 제가 잡식성으로 했었다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하는 동안에 꼭 부동산 투자만 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업들을 좀 했었어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처음에 투자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을 때 이제 다 부동산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다른 데다도 많이 했어요. 그냥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보고 싶은 거. 그래서 역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저는 이제 4천만 원으로 했고 또 혼자 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만약에 배우자랑 함께 힘을 합쳐서 하면 더 잘하실 수가 있고요. 저보다 종잣돈이 더 많거나 또 소득이 더 많거나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고, 지금은 제가 2016년 처음 부동산 시작을 했을 때 앞으로 상승할 거라는 걸 모르고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가 오를지가 되게 분명해요. 답안지 한번 보고선 시험 보는 것처럼. 2021년, 22년도에도 안 오른 건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건 버려야 되고요. 21년도, 22년도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많이 올랐다가 빠진 단지는 그 가치를 회복할 겁니다. 근데 가치가 없는데 그냥 풍선 효과로 오른 건 회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동성이 다시 오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분명하다. 과거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었는지 보면 앞으로 그리고 지금 21년도, 22년도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은 데가 있어요. 지금 매매가 2억 8천인데 전세가, 과거 전세가 3억이에요. 과거 전세 3억 정도까지 매매가가 쉽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상의 가치가 3억 이상이 넘는 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거잖아요. 과거 고점 전세보다 더 떨어진 지역, 이런 거는 당연히 그 전세가 정도까지, 뭐 고점 매매가까지 회복을 할 것인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자신 있게 고점 전세까지는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고점에 매매가 5억, 전세가가 3억에서 3억 4천까지 갔었는데 지금 전세가 1억 7천, 매매가가 2억 7, 8천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고점 전세 3억에서 3억 4천까지는 오르지 않겠느냐, 쉽게 오르지 않겠느냐. 거기에 5억에 산 사람이 있고 거기 전세 3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를 2억 7천에 사는 사람이 있고 거기 지금 월세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아파트지만은 그 아파트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다 달라.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 주택이 없는데 월세 사는데 지금 여러분이 내고 있는 월세보다 적은 이자로
살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오.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점에 6억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4억대 후반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월세가 5천에 10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대출 한 4억 정도 받았다고 했을 때 디딤돌 대출 계산을 해봤더니 원리금이 한 150, 1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자가 80 얼마예요. 그러면은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네, 그런 거 모르시죠, 잘. 일반인들은 그렇게는 계산을 안 해보거든요. 대출을 내가 갚는 거는 월급으로 갚는 게 아니거든요. 집을 팔면 집이 갚거든요. 바로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거기에 월세를 그 정도 내고 있다는 얘기는 그 정도 이자는 충분히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많이 떨어졌는데 내가 월세보다 혹시 이자가 더 낮은 거 있으면 사도 되지 않을까? 작가님, 근데 유동성 장세 때 네. 가치로 오른 건지 그냥 유동성 버블 때문에 오른 건지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호갱로노 매매가 그래프를 보면은 20년도 이후에 뾰족한 산차로 올라다가 다시 폭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거는 유동성 때문에 오른 단지입니다. 원래 부동산은 이렇게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 갑자기 올랐다 이렇게 떨어진 단지들은 유동성 때문에 오른 단지예요. 물론 그걸로도 수익을 낸 사람이 있지만 그 가치 때문에 오른 거는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요. 20년도 그 미국의 M1, M2를 보면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유동성이 이렇게 쓰나미처럼 와가지고 이제 수도권 저기 외곽까지 갔던 거예요. 막 동두천 이런 데까지 갔었던 거예요. 아파트 뭐 그 단지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오른 단지. 20년도 넘어서 이렇게 올랐다. 다시 들어갔다. 그럼 그건 유동성 때문에 오른 단지고 본래 가치 때문에 오른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그런 건 좀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거는 유동성 때문에 올랐다는 걸 알고 사야죠. 사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그걸로도 수익 낸 사람 있어요. 저희 수강생들 보면은 뭐 경매 투자자들은 파주 법원읍 이런 데 있죠. 읍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데서도 1,500만 원씩 수익을 내고 있어요. 단기 매매로. 그러니까 그 물건이 원래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없는 물건인지에 따라서 가치가 없으면 전세가 이하의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거고 가치가 있으면 제값을 주고도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접근 방법이 좀 다르죠. 저는 이제 뭐 이상한 걸로도 수익을 다 내는 걸 봤어요. 저는 경매 투자자라서. 근데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이게 내가 뭔지를 알고 사야죠. 이게 원래 가치가 이렇게 꾸준한 수요가 있는 거, 꾸준하게 오른다는 얘기는 내가 5억에 샀는데 내 다음에 살 사람이 내가 5억 1,000을 불렀을 때도 오케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5억에 샀는데 5억 1,000에 내놓으면 안 팔리고 5억에 내놔야 팔려. 그런 데도 있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아 그 가격을. 그러면 이제 거기는 안 올라요. 그래서 유동성 때문에 오른 단지인지 가치 때문에 오른 단지인지는 그래프를 보면 되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좀 가치가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지역이 따로 있을까요? 그게 저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아파트 가치를 올리는 거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 교통 호재, 그 지하철을 좋아하죠. 수도권에서는 차가 많이 밀리니까. 도시가 클수록 지하철이 중요하고요. 도시가 작으면 지하철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호재로 상품이 이제 좋아지는 거. 이제 나빴던 게 좋아지는 거, 뭐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 지역 자체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호재가 있으면 또 좋아집니다. 가치가 좋아지고, 아니면 아무 개발 호재가 없지만 항상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지역도 있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지역은 늘 뉴스에 나와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근데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공부를 또 많이 해요.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가치가 좋아지는 거 되게 여러분이 알고 있다. 근데 실제로는 선택할 때 보면은 딴 걸 선택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수강생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인덕원에 호재가 많아요. 서쪽으로는 이제 평촌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과천 지정타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이 좀 허벌판입니다. 이 허벌판에 개발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인덕원으로 지나간 노선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인덕원 동탄선 그리고 거기 뭐 GTX 뭐 되게 많은데 인덕원 역세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팔고 비역세권 준신축을 사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파트가 오를 수 있는 어떤 호재랑 전혀 관계가 없이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사신 거예요. 인덕원 재건축 아파트 호재가 있는 걸 팔고 그 인근에 약간 떨어져 있지만 이제 상태가 좋은 걸 사신 거예요. 그때는 그게 좋아 보여서 산 거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아니야. 아쉬워. 왜? 이유를 알아야 같은 실수를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호재를 많이 받는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거를 팔고 호재가 좀 적고 내 눈에 깨끗해 보이는 걸 사신 거예요. 주변이 더 정비가 돼 있고 이제 거기 뭐 숲속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길도 깨끗하고 준식중 단지라 눈으로 보기에는 거기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기준을 뭘로 했냐? 그 삶의 쾌적성을 이제 기준으로 하셨는데 삶의 쾌적성이면 쾌적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쉬워하시는 걸 보면 쾌적한 게 목표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번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을 하는데 돌아보면 그게 아쉬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많이 있으시죠. 더 좋은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 실수를 했다면 원인을 알고 좀 수정을 해야죠. 선택한 게 틀릴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 왜 틀렸을까? 실수를 했을 때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이거보다 이걸 사서 얘는 많이 오르고 얘는 안 오르고 이것만 피해가 아니라요.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에요. 내가 좋아 보이는 걸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나빴어. 그러면 이제 자기를 좀 못 믿게 돼요.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할 때 되게 주저하게 되고 자신 없어지고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강남 사시다가 신도시 한다고 그래가지고 압구정이랑 이렇게 있었는데 일산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신축을 가야 된다. 여기는 이제 아니다. 압구정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막 하시다가 신축을 갔는데 결과가 이제 달랐잖아요. 계속 이제 책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60이 넘으신 어르신이시고 정년퇴직 하실 만큼 자기 일을 평생 훌륭하게 해내셨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약간 제가 볼 때는 우울감, 박탈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늙어가지고 뭐 외곽에서 살아도 괜찮은데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내 자식한테까지 이게 물려진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시더라고요. 친구들은 또 거기 계시고 자녀들한테도 이런 걸 물려주시고 그걸 보니까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사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상대적 박탈감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 좋은 결과를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마다 피는 그 계절, 꽃 피는 계절이 다른 것처럼 그렇죠. 나한테도 좋은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삶의 변수를 계속 줘야 돼요. 남이 성공한 얘기 들으면 운이 좋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운이라는 거는 내가 삶의 변수를 줬는데 결과가 좋으면 뒤돌아봤을 때 그걸 행운이라고 해요. 변수를 계속 줘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변수가 전혀 없는 삶을 산다. 그럼 변수를 줘야 돼요. 새로운 변수, 새로운 사람 만나거나 새로운 장소에 간다거나 새로운 걸 시작해 본다거나 새로운 책을 보거나 전혀 다른 부분의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도 내 삶에 변수를 주는 일이에요. 저도 박탈감이 있습니다. 많이. 없을 수 없죠, 사실. 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스스로의 나한테는 부끄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너무 대견하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두려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그거는 좀 스스로 증명해 보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을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안 믿잖아요. 네. 근데 사건을 여러 번 겪어서 이 사람이 해주는 얘기를 내가 듣고 뭔가를 했을 때 결과가 좋았고 이 사람이 하는 걸 봤을 때 믿음직스러운 결과가 있고 이 사람이 하는 노력을 봤을 때 이 말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면 우리가 이 사람을 믿는 것처럼 자기도 자기 스스로한테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줘야 돼요. 그거는 어떤 성공의 경험이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들였던 어떤 그 과정.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은 그 부동산은 못 합니다. 내가 내린 결과에 대해서 이런 선택에 대해서
결과가 어떨지 사실은 항상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정도 준비를 해서 했으면은 좋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잘못돼도 내가 견딜 수 있다. 약간 이런 거는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많이 하고 하는데 내가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근거가 다 있더라고요. 이거를 했을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추적 조사를 많이 했어요. 저도 좀 과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아가지고 왜 그랬을까? 왜 똑같은 돈으로 여기는 오르고 얘는 안 올랐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좀 쓰게 됐어요. 좀 답답해가지고. 진짜 성공하고 부자이신 분들의 이 마인드가 네네. 확실히 딱 그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사람인지라 남들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 구도에 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1등 아니면 안 되고 남들보다 좀 더 내가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네네. 나 스스로의 과거와 비교를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의 그 과정이 참 힘들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보니까 결과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남들이 뭐 하니까 나도 해야지 보다도 내가 기존에 안 했던 건 또 뭐가 있을까, 나 자신에 대한 레벨업을 하려고 하고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주식 투자 할 때 있어서 그냥 내 스스로의 계좌가 과거의 계좌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디벨롭 하다 보니까 결과가 자꾸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금 느꼈습니다. 아,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구나. 앞으로도 더 이러한 방향성을 더 키워나가겠다. 주식은 부동산보다 멘탈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주식은 사실 수익률로 치면은 잘된 수익률이 부동산이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수익률이, 부동산은 그래도 돈이 좀 적으면 막 무한대의 수익률은 어려운데 사실 주식은 그게 가능해서 박탈감이 더 심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개하는 계좌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가장 드라마틱한 걸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본 거는 감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를 이렇게 하는 거고 뒤로는 뭐 어떤지 몰라요. 그 외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남의 집 잔디가 더 파랗다고. 멀리서 보면 막 시드른 거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봐야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화려해 보여도 속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박탈감은 그거는 계속 싸워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밑을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 사람이 저거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저거보다 결과가 좀 좋지가 않구나라는 박탈감을 늘 느낄 수 있지만 나의 그 비교는 과거의 나,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하는 게 맞고, 성공이 좀 J커브예요. 이렇게 제 책의 맨 마지막에 좀 썼는데, 사람이 내가 1의 노력을 했을 때 1의 결과가 있다면은 성공 못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노력할수록 잘 안 되는 시기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하면은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게 그 어떤 구간을 넘어가야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런 거를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하죠. 제가 진짜로 겪어보니까 아웃풋이 없는 그 구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거 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물론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수정하고 다시 도전하고 수정하고를 하면은 전혀 다른 방향, 내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었더라도 이게 점점 맞는 방향으로 좀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식을 자기밖에 못하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원래는 그렇지가 않고 잘 되는 사람도 10개를 도전하면은 한두 개 성공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한두 개 해보고 잘 안 되면은 포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패를 좀 대수롭지 않게 받고 하는 거, 그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변수를 많이 줘야 됩니다, 삶에. 특히나 사실 투자에 있어서는 더 그런 것 같은데 남과 비교할 때 결과로만 비교를 하잖아요.
부동산은요, 또 막 공동 투자한 것도 자기 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대출 낀 것도 자기 거라고 사실 까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재산이 많다 그러는데 여유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런데 결론은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집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을 담는 그릇인데 이 시간이 좀 저는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부자가 되는 그 시간은 버려도 막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도 사실 내 삶인데 그렇게 막 불행할 필요 있나? 제가 예전에 좀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2019년에 역전세를 좀 맞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근데 그때도 나름 힘들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이런 걸 당해보지 않았을 때는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막 두려워하는 사람 있으면 아이 뭐 다 할 수 있다. 막 다 된다 그랬는데 내가 거기 안에 들어있을 때는 막 정신이 한 개도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가족들한테도 막 쉽게 짜증도 나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속이 답답하고 그래서 나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좀 교훈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2018년 이후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이 신진 세력들은 패배를 몰랐었어요. 그렇죠. 그냥 오르면 다 사서 등기 뭐 칠 거 없나 막 규제 피해서 뭐 등기 칠 거 없나 맨날 막 뒤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래도 다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쑥 빠지고 나니까 뒤처리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탈감 이거는 우리가 좀 컨트롤을 못하면 평생 불행하게 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재용 회장님보다 돈이 없거든요. 항상 박탈감이 있을 거다. 나는 그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행복하다는 거에 그 포커싱을 맞춰야 행복해질 수가 있다.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이제 돈을 버는데 돈이 없으면 돈이 좀 전부가 돼요. 그래서 이 균형을 좀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유지하는 게 다 멘탈인 것 같아요. 부동산 처음에 계약할 때 1시간도 안 걸리고요. 매도할 때도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이걸 보유하는 그 과정이 다 멘탈로 유지를 하는 건데 잘 샀어도 막 불안하면 휙 던지고 이상한 거 막 급해가지고 막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신 건강 관리가 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부라고 하는 게 제가 어디서 봤는데 한 세대에서 가난한 사람이 그 다음 계급으로 넘어가는데 5세대가 필요하대요. 그러면은 최하층민이 상류층이 되려고 그러면은 5세대 이상의 세대 평생을 걸친 노력을 한꺼번에 해야 갈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지금은 또 옛날보단 쉬운 것 같아요. 옛날보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그 전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안 받으면서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남들이 하고 있다. 남이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부동산 없이 부자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동산이라고 하면 되게 큰데 그냥 아파트예요. 제가 만나봤을 때 초보들이 제가 선생님 왜 아파트입니까? 딴 것도 있잖아요. 근데 초보가 망한 사례는 다 비아파트예요. 아, 그래요? 네, 다 아파트가 아닌 걸 샀을 때. 그러니까 아파트로는 수익을 보셨는데 아파트가 아닌 걸로 조진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로 돈을 못 벌면 부동산 투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수강생들이 아파트 한 개로 어떻게 월떨결에 샀는데 올라서 이제 나 좀 투자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책 3권 읽고 뭐를 사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손해를 본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그게 되게 특별한 상품이거든요. 근데 책에서 좋다고 그랬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가. 이게 사실 선수들이 하는 건데 초보가 잘 모르고 해서 그거 원금 손해 보셨어요. 그리고 막 남들 산다고 할 때 저는 오피스텔 원룸형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피스텔 분양 받으셔서 막 지금 아파트가 나쁠 때 오피스텔은 더 나쁘다고 보셔야 돼요. 3명은 돈을 못 벌었고 1명만 돈을 벌었어요. 그 3명이 뭘 샀냐면은 한 분은 다가구, 한 분은 오피스텔, 한 분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한 분, 왜 이렇게 우울하냐. 여기 돈 버신 분 없냐. 저 벌었대. 그래서 뭐 사셨나 그랬더니 아파트 샀대. 살려고 산 게 아니라 전세가 없어서 전세 보러 갔는데 소장님이
혹시 매매 나온 거 구경이나 가실래요? 그렇게 하고 한데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사셨는데 7억에 샀는데 그게 15억이 됐다. 그 돈 벌어서 그걸로 근생 이제 해가지고 월세 받으시고 자기는 전원주택에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돈을 벌 목적으로 공부 조금 하고 딴 걸 샀을 때는 다 손해를 봤는데 그냥 돈 벌 생각 없이 나 그냥 살려고 샀던 것만 돈을 벌었다. 근데 이 망하신 요 분들도 아파트로는 다 돈을 버셨거든요. 제가 느낀 게 초보는 부동산 아파트로 돈을 못 벌면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은 비아파트로 돈 많이 버십니다. 초보는 그런 것 같아요. 보통의 인간이 크게 능력이 없으면 자기 집에서 한 채 정도 사는 게 괜찮고요. 만약에 그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어서 내 돈을 내가 좋은 데 보낼 수 있다. 그런 눈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주거비를 낮추고 갭 투자 같은 게 돈은 나보다 더 좋은데 이걸 가방 던지기라고 하더라고요. 난 여기 있고 돈은 핵심지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 종잣돈 5억으로 강남을 못 사는데 갭 5억으로는 어떻게 좀 비벼볼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능력이 다르니까. 그래서 공생을 어느 정도 감수할 것인가. 이게 그 부동산은 자기 삶과도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제일 나쁜 시나리오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이자 내면서 되게 좋은 집에 전세 사는 경우. 뭔가 계획이 있어가지고 전략적으로 사는 거는 괜찮은데 그냥 돈이 없으니까 우린 전세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해서 쭉 전세 사시는 경우에는 또 눈이 높아져서 다른 데로 가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전세가 올라가면 계속 이제 밖으로 떠밀려 나오게 되죠. 내가 가진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정해져 있다. 그 안에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고를 수 있다. 근데 호갱 로너 보면은 막 너무 많이 뜨니까 못 고르는 건데 보이는 게 5개밖에 없어. 그러면 그 중에서 좋은 건 내가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선택을 했는데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거는 실패했다고 보긴 또 어려운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고 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했을 때 내가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조금 더 올라도 나는 좋은 선택을 한 거고 집을 잘 샀을 때 이 집이 주는 최고의 행복은 내가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게 안 오르면 불행하고 오르면 행복하고 집이 올라도 불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도 내가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투자. 저는 그 밤에 잠 못 자고 그런 거 많이 해봐가지고 밤에 좀 잠도 잘 자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요. 특히 무주택자분들 더더욱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네네.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물론 최근에는 좀 반등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좀 걱정과 우려 속에 시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제쯤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타이밍을 계속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혹시 뭐 이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신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전망을 하진 않지만 양쪽 의견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한쪽은 어떤 리스크가 다 제거가 됐고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제 입주 물량이 그렇게 앞으로 계속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좀 부족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또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그 의견들은 뭐냐면은 21년도, 22년도 고점 전세 있는 그 매물이 전세로 나오는 그때까지는 전세에 대한 어떤 리스크, 깡통 전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물 경기가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에 비해서 낮거든요. 이게 억지로 내린 거죠. 그 경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떤 개인의 신념이나 그 바램과는 전혀 다르게 그 시장의 논리로 가게 돼요. 지금 뭐 바닥이냐 아니냐 이게 개인마다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날씨를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어디는 맑은데 어디는 흐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근데 앞으로 뭐 하락 멀었다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PIR 이런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 이런 걸 얘기하는데 소득 대비 집값이 높으면 떨어져야 된다 이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압구정 이런 데는 소득 대비 집값 PIR이 안 먹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고점 대비 10% 빠진 데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PIR이 진짜 먹히는 지역 있죠. 진짜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2, 3억대 그 정도 지역은 상승 대비 30% 빠진 데서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비싼 것도 빠졌는데 퍼센트가 덜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고 좀 저가 지역들은 많이 빠졌는데 회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바닥은 지나간 게 맞습니다. 12월이 좀 바닥이었었고요. 경매도 작년 말에 똑같은 아파트 신반포 4차가 25억에 낙찰됐는데 올 초에 33억에 낙찰됐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함을 제거하는 비용이 8억이에요. 불확실할 때는 두려우니까 입찰을 못 했는데 이제 괜찮네, 금리 더 안 오를 것 같고 더 안 떨어질 것 같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33억에 낙찰됐습니다. 이게 전에 21년도에 41억에 낙찰됐었던 아파트예요. 그때는 반포가 평당 1억이었거든요. 45평형이 41억에 낙찰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22년도 말에 25억에 낙찰됐고 23년도 초에 33억에 낙찰됐다라는 거는 이 부동산 시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매 시장이 또 선행합니다. 경매는 예측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심리는 좀 그렇고요.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주 계속 많이 있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바닥이라고 하는데 반등한다고 하는데도 분위기가 계속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올라간다고 내 주식이 올라간다는 거랑은 좀 별개잖아요. 너무 그 통계랑 자기를 일치시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누구는 오른다 그러고 누구는 떨어진다 그러고 내가 지금 아파트를 30% 빠진 가격에 샀는데 내가 산 거보다 지금 평균 가격이 매매지수 떨어진다고 내 거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균이라고 하는 건 내 건 안 떨어져도 남의 게 떨어지면 떨어진다라고 나오는 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 통계, 평균, 지수, 전망에 너무 목을 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지수나 전망이 알려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무주택자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시장 나쁘다고 텐트에서 살고 좋아지면 집에서 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불하는 주거비랑 내가 집을 샀을 때 내야 되는 이자를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주거비를 더 많이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슷하다. 그럼 잘 모르겠다. 그럼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을 필터를 해서 찾아봅니다. 내가 이 가격에 샀을 때 괜찮을 것 같은가? 막 더 빠질 것 같고 항상 그런 마음이 있죠. 두려움이 항상 있는데 인간은 두 가지에 의해서 움직여요. 욕망, 두려움. 누군가는 나 부자 돼서 페라리도 타고 싶고 명품 가방도 사고 싶고 호텔에서 놀고 먹으면서 살고 싶어 이런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이 있고 저는 나 월급 이렇게 받아서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어. 나는 반드시 여기서 벗어나야 돼. 저는 대학교 때 용돈 10,000원으로 일주일 살았거든요. 가난은 저한테 그 두려움이었어요.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할까봐 굉장히 두려웠고 내가 이런 가난을 돈을 벌면 안 할 줄 알았는데 돈을 벌어도 안 끝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돈을 벌어도 이렇게 했는데 돈을 못 버는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위기감 때문에 막 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강하냐?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통 제가 만난 투자자들은 이쪽이 많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보다 가난하기 싫다고 하는 거는 그 본능,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힘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 비상식적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악의 에너지를 이용하라고 나오는데 그 악의 에너지가 뭐 악한 에너지 이런 거보다는 음의 에너지, 이게 싫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훨씬 많죠. 그래서 보면은 뭐 누구 막 되게 엄청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고통 회피형 인간들이에요. 이 인간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좋아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쾌락 추구형 인간이에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한번 보시고요. 집을 사기가 두렵고 안 사기도 두렵다면 뭐가 더 두려운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집을 샀는데 집값이 안 오르거나 떨어질 가능성을 재보고 그게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내가 이랬을 때 더 두려움. 내가 집을 안 샀는데 집값이 올라서 또 집을 못 사고 그래서 괴로울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확률, 이 두 개를 비교해보고 내가 덜 두려운 걸 선택하시면 덜 두려운 거. 항상 두려울 거예요. 항상 있습니다.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덜 두려운 걸 선택해라. 언제나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항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좀 포기했던 거다. 이거를 그냥 미리서 포기했던 거지. 항상 선택의 여지 있다. 여러분한테도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도 어떤 목표가 없으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올리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그 막 지출을 줄이는 데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필요한 데다 돈을 못 쓴다. 그래서 켈리체 회장님한테 30대에 아무것도 없는데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뭐 하시겠냐 그랬더니 자기 자신한테. 네, 자기 자신한테 쓰겠다. 저는 그거를 되게 공감해요. 저는 어디다가 돈을 쓰냐면은 나의 가치를 올려주거나 효과가 영구적인 데다가는 돈을 씁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줄여주거나 하는 건 또 돈을 씁니다. 택시 타고 갈까 버스 타고 갈까? 택시 타고 갑니다. 택시 타고 가면서 저는 통화도 할 수 있고 문자 막 오면은 답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시간을 줄여주는 거에 대한 돈을 쓰고 시간을 줄여서 넷플릭스 보면 안 되지. 그 아낄 시간으로 뭐 하냐. 무주택자분들은요. 항상 두려운 게 내가 돈이 더 많아진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진 돈으로 내 돈의 5배 곱해가지고 5배 대출을 받았을 때 디딤돌 대출 받았을 때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고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월세 비교해보고 내가 그러면은 그 5배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내가 아직 좀 한참 부족하구나 그러면은 조금 더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1주택자들은 우리 집 떨어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집보다 더 떨어진 상급지가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하락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보다 더 떨어진 상급지로 이사 가는 거. 뭐 대출 더 안 받아도 상급지 항상 했는데 가격이 지금 똑같고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다주택자는 지금 면목이 없습니다. 방어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실 거예요. 지금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막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질문이 비슷했어요. 와, 이런 걸 물어보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걸 좀 알려줘야겠구나. 당연히 모르는구나. 왜냐면은 공부를 하겠다고 온 사람도 이렇게 모르면 공부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을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체를 조망을 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책을 썼습니다. 객관적으로 썼고 누구나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같으신 분들 처음에 부동산 투자 시작했던 마음만 다급하고 욕심이 많아서 밤에 잠을 못 자고 힘드신 분들 또 22년도에 남들 영끌할 때 영혼도 없어서 못 사는 걸 한탄하면서 괴로워하셨던 분들 지금 앞으로 3년 안에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눈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여러분 삶에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정말 가난했다가 공부해서 부자 된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요. 남들이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시고 다양한 동기부여 팍팍 넣어주셔서 너무 또 감사했고 네네. 저로서도 사실 이게 좀 제가 생각했던 가치관과 많이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서 네네. 저로서도 되게 더 힘을 얻게 된 것 같고 더 그 내가 가야 할 방향성에 있어서 또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나땅 작가님과 함께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봤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또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3년 안에 찾아올 기회 다들 잡으셔서 다들 행복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보 되세요.